국내외 경제 전망이고요. 제목이 내년에 누적되는 리스크 속에서 낮은 단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 해. 산업정말 서머리로는 2024년 세계경제 비우호적 패러다임이 이제는 이건데, 원래 세계경제가 분업화였는데 이제 단절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끝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년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공급망 거시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계속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처음에 나오는 게 고금리의 시간차 역수. 내년에는 뭐라고요? 고금리 시간차 역수. 이걸 뭐라고 그래?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웬간한 것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거죠. 아마 지금 IMF보다 더 많이 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지금 망해하고 있는 거지. 내년에는. 답이 없는 거 그냥 망하는구나. 그냥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이거지. 그러니까 내년은 어떤 해냐?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다 나가. 왜? 고금리를 못 견뎌서. 연쇄적 도산 계속. 그리고 퇴직금 좀 쓰면 창업 사기꾼들이랑 온갖 사기꾼들을 활개치고 비관론 확산되고 시장에. 거기 구조 조정에다가 투자할 때 투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가 최대 폭탄이 되고 이거에 디레버리징이 더더욱 본격화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뭐 정부에서 뭐 없어요. 그런 거 앞으로. 유망 산업은 무조건 AI, 배터리, 원자력 발전. 제가 얘기했던 원자력 발전 들어가죠?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앞으로 주요한 패러다임이 뭐라고?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20년대하고 1990년대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 인플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화되면서 분업화되면은 계속 생산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2020년부터 지금 가는 경제 패러다임은 분절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분절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더 비싼 대로 노동력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상품 소비처라든지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다랐던 게 2020년 이전하고 다른 게 그 전에는 미국이 캐치업 전략이라는 걸 허용했어요. 그게 뭐냐?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거를 응용 기술이야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했는데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15년부터죠. 첨단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고 변곡점 기술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 따라왔더니 미국에서 AI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죠. AI. 이 AI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중국 애들이 창의성이 없죠. 다 따라왔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창의성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 기술을 공유해서 가격을 코스트를 낮추는 게 아니고 공유를 거부하고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두 개였던 세계가 하나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다 바뀌었던 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국에 대해서 공장을 못 짓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 자원을 싼 가격에 팔지 못하겠다고 공동적으로 지금 협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G20하고 세계가 분절화되는 거죠. G20 시장, G7 플러스 브릭스, 권위주의 경제국가, 사회주의,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여기에 브라질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칠레.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부분 확장 초기가 있고 현위치가 실물 부분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실물 망하는 쪽으로. 언제부터? 내년부터. 금융 부분은 현위치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실물 부분도 회복이 안 되고 금융 부분은 긴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불황을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부분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금융이 받쳐줘야 하는데 금융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초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데거든.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불황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복합 불황이라. 그럼 누가 돈 버냐? 현금으로 지금 배당받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냥 경제 주체는 뭐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내년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충격이 시작돼 갖고 가는 거를 갖다가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못 견디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그래서 내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냐? 국채 전망이 이렇습니다. 4.31, 4.5가. 그래서 금리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될 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비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나라도 우리나라는 죽어나는 거죠. 가계는 더 이상 고금리로 견딜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 상태로 시장에 내팽개쳐지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서 뭘 팔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만 늘어나고 사채, 카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소비 여력이 급감하고 소비가 없는 거야 내년에. 그러면 가게만 그러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부도율 폭등하는 거야. 내년에 부도율 폭등입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부작용, 손실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고금리 충격 여파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게는 저축한 것도 소비할 거 다 현금이 다 말랑한 거고요. 저금리 대출도 만기가 도래해갖고 내년부터 고금리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폭락, 기업 부도율 증가, 금융기관은 이 부도율에 따라서 부실자산이 폭등. 정부에게는 저금리로 지금까지 찍어냈던 저금리 국채가 만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고금리로 다시 찍어야 될 텐데 나라도 지금 파산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식 보고서 3.1회계 내년부터 좆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기관들이 국가의 무한의 전 주체가 뭐야? 현금이 전부 폭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금리가 전부 다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금리로 이제는 다 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더 이상 너 같은 애를 신경 쓸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수입하는 다른데 블록화가 돼서 이렇게 같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국제 관계도 안 좋고. 중국 리스크는 소비 급감, 우리가 수출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적자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갈 데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이제는 회복 단계로 들어서는데, 금리가 뭐예요? 금리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금융 부분이 긴축사항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1% 이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이름이 뭐야? 부정적인 복합불황. 내년 이름이 뭐라고? 복합불황이라고. 내년이 최악이라니까, 긍정적 요인, 최악 국면을 내년부터 통과한다. 부정적 요인, 내년이 복합불황 원년이다. 소비 여력도 없고, 장사할 때도 없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 폭망. 이름을 뭐라고 그래? 복합불황. 그러니까 이제 지연됐던 부채 주종도 시장에 가게 내팽겨치게 될 수밖에 없다. 한계차죠. 망하는지 이제는. PF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파탄 시작된다는 거죠. 기준금리 만약에 여기서 좀이라도 인상하면 환율화 물가에 부담이 되고 추가 인하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빠져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위험 제고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얘가 뭘 소비하고 상품을 만들어. 그러면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디리스킹.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최대 수혜주였는데 한국 경제가 이번 공급망 개편의 리스크가 최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껴있으니까. 이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리튬 수출 중단해? 그런 식으로 요새 이제는 관세 부추 이런 거보다 아예 공급을 중단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전 업종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선 말고는 영업적자 평균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야. 유틸리티 마이너스 87점. 이게 올해 최악 침체였는데 내년부터 좀씩 살아난다는 게 이겁니다. 특히 조선은 449%인데 용접할 사람이 없네. 화학도 살아나고 반도체도 이제는 서서히 살아나고 IT 하이 살아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고금리 충격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망할 때는 다 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AI 반도체 쪽이죠. 제조업 회복으로 화학 수요 점차 개선될 전망이고요. 조선 최대 업황이 예약돼 있고 인터넷 AI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변화되는 채널도 중장기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차, 운송, 건설, 은행, 철강은 힘들다 내년에. 그래서 패러다임 유망 업종은 무조건 생성형 AI 시대, AI 반도체. 현대 반도체 알려줬죠. 현대 반도체 요새 주가 많이 올라갔죠.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자세히 돼 있으니까
유망 산업 전망도 보시고, 그래서 내년부터 복합 불안이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냐? 자본시장을. 이게 오늘 나온 미국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가 조작이나 내부 뭐 하면 벌금의 20% 30%를 내부자한테 돈을 줘요. 포상금을 줘. 얘네도. 리만 이후에. 하도 리만한테 주가 조작한 걸 보고 1년에 그래서 내부 고발로 피해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투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고발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2011년 도입한 도드 프랭크법. 제재 부과금의 10%에서 30%를 줍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이 이걸 알면서 왜 안 할까? 내가 책에도 이거 써놓고 그랬었는데. 리니어시 제도 도입하고 도드 프랭크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 원래 그전에는 334건밖에 안 됐대, 얘네도. 리만 때. 예, 올해 18,354건이에요. 뭐만 씨발 조작했다 그러면 증거 남겨갖고 전부 다 고발하는 거야. 얘네도 이만큼 주가 조작이 많다고. 한국은 어떻겠어요? 지금 미국이 올해 포상금만 5천억을 넘게 했답니다. 주가 조작하면은. 재벌이 지랄이고 파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최대가 20억입니다. 수천억 먹든 말든 자본시장 위험을 제거하면은 그에 맞는 내부자한테 미국처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